주식시장에서도 이렇게 좋은 주식들, 시장에서 인기가 있는 주식들의 가격이 막 오르고 나면, 그리고 이제 좀 어느 정도 꺾이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소외주로 관심들이 가거든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되고 나서 약 4달이 지났는데 서울의 아파트 전세 거래의 평균 가격은 오히려 올해 5, 6, 7월보다 떨어졌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정확한 원인 분석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브릿지입니다.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세가 전국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지난 18일 전주, 파주, 울산, 대구 등 전국 36개 지역을 신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을 했는데요. 그만큼 집값 상승이 전국적으로 뜨겁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그래서 브릿지는 현재 부동산 시장을 점검하고 진단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을 주실 분으로 세종대학교 임재만 교수님이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세종대학교 임재만입니다. 이제 정부가 지난 18일 어제죠. 이제 신규 조정 대상 지역을 시장 예상보다는 많이 지정을 했어요. 전국 36개 지역인데 사실상 제주, 강원도를 빼면 전국이 다 규제 지역으로 묶인 셈이거든요. 시장 예상보다는 좀 지정폭이 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부가 이런 판단을 내린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정부도 학습 효과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에 이런 핀셋 규제가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적을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옳은 곳만 지정한다. 이런 방식은 앞으로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뻔히 보이기 때문에 아마 선제적으로 넓게 지정을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전국적으로 투자 등급을 1급, 2급, 3급이 있다고 한다면 웬만한 데는 이제 막아보자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웬만큼 투자할 수 있는 곳은, 투기할 수 있는 곳은 다 차단해버린 셈인데, 그럼에도 어제 이후로도 또 제주도나 강원도나 이 비규제 지역을 또 찾아서 움직이는 분들이 있거든요.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한 방법은 가장 근본적으로는 이제 이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 붐으로 흘러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인데, 이 문제를 일시에 또는 국토부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선제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비어있는 구멍은 있다. 규제받지 않는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부동산 투자로서의 가치가 없는 동네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다만 그동안에 더 좋은 곳이 있었기 때문에 관심에서 밀려났던 거죠. 소위 말하는 이제 소외주였던 건데, 주식시장에서도 이렇게 좋은 주식들, 말하자면 시장에서 인기가 있는 주식들의 가격이 막 오르고 나면, 그리고 이제 좀 어느 정도 꺾이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소외주로 관심들이 가거든요. 부동산 시장도 유동성 장세에서는 똑같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비록 국토부가 좀 더 선제적으로 광역적인 범위를 지정을 했지만 기본적으로 빠져나갈 구멍은 여전히 있다라고 하는 점이 국토부가 갖고 있는 규제 지역 지정을 통한 그 수요 억제 책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한계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런 제도적인 한계가 있잖아요. 규제 지역을 지정하는 데에 따른. 그럼 이거를 어떻게 좀 극복을 해야 할까요? 근데 지금처럼 부동산으로 흘러드는 것을 그냥 놔두면 부동산 시장은 계속 뜨거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핵심은 부동산 부문으로 유동성, 풍부한 유동자금이 흘러들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이제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시장이 계속 뜨거워지니까 단기적인 대책을 자꾸 생각하는데, 사실상 단기적인 대책은 일시적인 효과밖에 없다라는 게 기본적인 한계이고요. 조금 호흡이 길어지더라도 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흘러드는 유동성을 차단하고 좀 더 생산적인 영역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거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나라도 고민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그대로 있는데 규제로 막으려다 하다 보니 풍선 효과 계속된다, 뭐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값이 폭등하진 않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이 시행 이후에 좀 전세값이 급등하고 품귀 현상이 나타난다고 많이들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생각했던 임대차 보호법하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법하고는 좀 다른, 적어도 이제 임대차 3법이라고 했을 때 전월세 신고제가 필요했는데, 전월세 신고제는 법은 통과했으나 시행은 내년 6월 1일로 미뤄놨거든요. 말하자면 이제 전월세 신고제가 필요한 이유는 시장이 지금 현재 어떤지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인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되고 나서 많은 뉴스들이 나왔지만 정부는 사실 대응을 못했어요. 그 대응을 못한 이유가 시장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은 말하자면. 네, 예. 신고된 것만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확정일자 신고 네. 들어온 거는 뭐 전체 전월세 거래량의 뭐 한 30%밖에 안 된다는 말이 있어요. 이 전월세 신고제로 시장 상황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네. 이게 한 가지 이제 문제고요.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계약갱신 청구과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한데 지금 도입한 거는 2년 더하기 2년이에요. 네. 말하자면 이제 2년을 4년으로 임차인이 원하고 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청구권을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없다면 4년이니까 네. 이게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큰 의미가 없어요. 장기 계약은 처음에 임대료를 결정하고 나면 4년 뒤에 시장 상황에 따라서 임차인에게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시장이 계속 임대료가 오르고 있을 때 해당 주택의 임차인으로 머물고 있을 때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료를 내면서 살 수 있지만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나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네. 할 수밖에 네. 없는 거죠. 떨어지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임대료를 부담하고 있다가 다시 이제 나가야 될 때 낮은 보증금으로 옮길 수 있으니까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죠. 그렇죠. 역전세 네.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전월세 시장 중에서 특히 전세 시장은 보증금을 돌려받느냐 돌려받지 못하냐 하는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하고 그렇죠. 오래 사냐 살지 못하냐 하는 문제는 어쩌면 부차적인 문제일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보면 가장 세게 하고 있는 나라, 가장 임차인 보호를 강하게 하고 있는 나라는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한번 들어가면 본인이 나온다고 할 때까지 안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임차인에게는 유리하고 임대인에게는 불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임대인에게도 이 임대주택을 계속 유지할 만한 인센티브가 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등록임대제도에서 약간 그런 걸 좀 과도하게 했는데 다른 나라들 보면 임대소득세를 좀 감면해 준다거나 또는 뭐 오랫동안 이제 임대주택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같은 걸 면제해 준다거나 또는 뭐 상속세를 좀 네. 면제해 준다거나 뭐 이런 방식으로 임대인에게도 임차인에게 주거 안정을 제공하는 대가로 인센티브를 좀 제공한다.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나름대로의 이상형입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는 여러 가지 뭐 사정상 또는 뭐 정치적인 어떤 고려상 2년 더하기 2년만 했고, 그 다음에 임대인에게도 이제 계약 갱신 청구권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또 줬고요. 네. 그래서 좀 어설프게 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저는 좀 더 고민했어야 되는 문제가 이걸 네. 전국적으로 시행할 거냐, 네. 아니면 지역별로 좀 선별해서 할 거냐. 네. 예를 들면 지자체가 판단해서 하도록 한다거나. 그다음에 다른 나라들은 한 나라 또는 주, 미국 같은 경우 주 전체적으로 하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도 오래된 주택만 좀 한다거나 네. 아니면 규모가 일정 정도 이상만 한다거나 이런 고민들이 좀 있는데 이런 고민들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이 좀 아쉽기도 하고요. 근데 뭐 그거는 좀 어쩌면 마이너한 건데 저는 이런 이상형을 두고 현실적으로 어떻게 도입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되고 나서 갱신율이 아마도 한 70% 가까이 되는 것 네.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규로 계약하는 게 한 30%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기본적으로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당분간 전세 가격을 올리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갱신율이 높아지면 직전 계약에서 5% 이상 안 올리니까 네. 그래서 이제 여전히 그 직전 임대료 수준에서 계약이 될 거고 신규 계약이 일부 있더라도 그것이 작년보다 또는 재작년보다는 오를 수 있지만 그거는 어떤 거에 영향을 받냐면 2년이라는 시간 텀이 아니라 바로 지난달, 지지난달에 이미 이제 시장이라는 건 꾸준히 오르고 있으니까 지난달에 이 동네 시세가 얼마였느냐 이거에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좀 오른 그 상태에서 거래가 돼도 시장 전체적으로는 평균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시장 평균은 크게 오르지 않고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고요. 실제 지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되고 나서 약 4달이 지났는데 네. 서울의 아파트 전세 거래의 평균 가격은 오히려 올해 5, 6, 네. 7월보다 떨어졌어요. 2020년 5, 6, 7월 3달 네. 동안 한 4억 8천이었는데 8, 9, 10월까지는 약 한 4억 5천에서 6천 그리고 이제 11월까지 들어서 보니까 한 4억 7천 정도 이렇게 되는데 2018년에 평균 가격 그러니까 하반기에 평균 거래 가격이 4억 3천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부 오르긴 했지만 올해 상반기 가격 수준보다는 떨어졌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갱신 때문에 나타난 효과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올해 상반기에 전세 거래량이 평균 예년의 평균보다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가격도 급격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지난 상반기에. 네. 예, 특히 5, 6, 7 이 세 달 동안에 이 부분이 지금 전세 시장의 불안의 핵심 원인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때 전세 거래량이 갑자기 늘어나면서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했나? 이 부분을 규명하지 않으면 주택임대차 보호법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정확한 원인 분석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원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첫 번째는 그동안에 이루어졌던 갭 투기 중에서 실제 내가 실거주할 목적으로 미리 전세 끼고 사둔 사람들이 최근 몇 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실입주할 시기가 됐다. 이거 이제 한번 첫 번째 원인이고, 네. 두 번째는 전세 수요가 증가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에 주택 매매 시장에서의 매매 가격이 약간 좀 정체가 일어나고 올해 상반기 거래가 이제 줄어들기 시작했죠. 매매 시장이 안정되면 전세 수요가 증가를 합니다.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주택 매매 시장을 안정화시키려고 하는 정부의 정책 중에 네. 실거주 요건을 강화한 게 있습니다. 네. 재건축 아파트라든가 양도세 면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으려면 실거주를 해야 되고, 네. 또 한편으로는 이제 로또 문제 때문에 청약을 받으려고 하는 수요가 미리 가구를 구성해야 되는 문제가 있죠.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전세 수요를 확대시켜 온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아마 급격하게 거래량을 늘리고 거래량이 늘어나는 과정에 가격이 오른 상태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 상태가 지금도 신규 계약에서는 계속 유지되면서 한편으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뭐 매물 감소 문제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더 가격이 좀 오르고 있다라는 거고요. 올해 서울 아파트 전세 그 매물만 살펴보면 올해 초에는 한 4만 건에서 5만 건 정도 있었어요. 네, 매물이. 예. 그런데 그게 이제 5, 6, 7월 들어서 이제 급격히 줄기 시작했고, 그거는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아마 주는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월 21일인가요? 그때부터 허위 매물 과태료 부과를 하면서 단 하루 이틀 사이에 급격하게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한 14,000개, 15,000개 정도로 다시 좀 회복되긴 했는데,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면 매물이 굉장히 줄은 거예요. 네. 그럼 실제 매물이 줄은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에 어떤 문제를 좀 이야기했냐면, 이사를 안 가는 사람이 많이 생긴 게 아니라 더 살고 싶었는데 더 살 수 없을 것 같았는데 더 살 수 있게 된 거죠. 그게 어디냐면 주로 전세 수요가 몰리는 지역이라는 거죠. 네. 어차피 좋은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내가 계약 기간 끝나서 임대인의 요구에 의해서 나가야 될지 몰랐는데 안 나가니까 선호하는 지역의 신규 매물은 줄어들고, 또 이사 오려고 했던 사람들은 여기 들어가려고 하고, 뭐 이게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한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임대차 3법 시행 이전에 이미 전세값이 올라 있었다. 예. 네. 이건 임대차 3법 효과만으로 보기엔 좀 어렵다라고 그렇죠. 하셨는데, 예. 이전에 앞서 말씀하신 좀 궁금했던 게 거래 평균 가격 막 말씀하셨어요. 뭐 기사에서 보면은 신규 체결되는 것들은 뭐 2억이 오르고 억 단위로 뛰고 이런 기사 실제 사례도 있긴 했잖아요. 예. 신규 계약 체결에. 그런데도 이 평균 가격이 낮아지는 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평균 가격이 낮아지는 거는 제가 이제 산수를 좀 해보니까, 그러니까 4억 2천, 3천 하던 게 뭐 4억 6천이 됐다 그러면, 그리고 이제 상반기에 4억 8천이었으니까 몇 퍼센트가 갱신을 하면 요 평균값이 나오느나 70% 정도가 갱신하면 그 평균 가격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국토부에서도 서울시의 그 아파트 단지를 좀 샘플로 뽑아서 조사를 해봤더니 네. 한 60 몇 퍼센트가 갱신을 갱신을 하더라, 했다. 네. 했더라, 뭐 이런 얘기가 나왔듯이, 그 뭐 조사해보지 않아도 그 숫자만 보고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가격이 떨어졌다는 거는 어쨌든 갱신에 의한 효과가 갱신에 의한 효과가 효과입니다. 더 컸다라고 예, 예. 보시는 거죠. 평균적으로 봤을 평균 때 가격은, 예, 예. 그런 얘기였고, 전세값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것도 궁금해 하시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오히려 더 떨어질 거다, 안정이 될 거다. 그거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상반기에 비해서 하반기에 평균 가격이 떨어졌다는 거는 갱신 효과 때문에 네.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 같은 추세라면 전세값이 떨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다만 지금 그럼 전세를 이렇게 높은 가격을 주면서까지 전세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누구이냐에 따라서 이제 계속 수요가 생기느냐 생기지 않느냐의 문제일 수 있는데,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수요가 몰리는 그런 지역의 전세 가격은 계속 오를 수도 있다라고 네.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전세도 신규 주택, 그 다음에 뭐 교통이나 교육이나 이런 여건이 좋은 그런 주택에 대해서는 수요가 계속 몰리기 때문에
강남 중고가 전세는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신규 계약에 있어서는. 뭐 그런 거는 당분간이 아니라 사실 우리나라가 계속 그래 왔었던 거기 때문에 특별히 뭐 역전세난을 겪지 않는 이상은 계속 그래 왔었기 때문에 이 추세는 뭐 쉽게 꺾이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해요. 민간임대 역할 그또 얘기 여쭤볼게요. 네. 그리고 이제 임대 사업자 제도가 폐지가 됐잖아요. 뭐 사실상 폐지 수순으로 가고 있는 거죠. 이 영향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임대차 3법과 함께 이제 임대사업자 제도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전세 물량이 더 줄어들면서 가격이 더 오르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등록제도가 집값을 올렸고 갭 투자를 양성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에 대한 비판으로 이걸 개선을 했으면 좋은데 개선한 게 아니라 폐지하는 수순으로 간 거는 저는 정말 잘못된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왕 우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2년 더하기 2년 제도로 시행을 했다면 장기 민간임대주택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등록제도로서 풀었어야 되지 않을까. 거기에 이제 그동안에 비판받았던 임차인에게는 충분한 혜택이 누리지도 하지 못한 점, 그다음에 임대인에게 과도한 혜택을 줬다는 점, 이런 것들은 좀 균형을 맞추면서 장기 민간 임대주택 시장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개편을 했으면 훨씬 임대차 시장이 좀 안정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있죠. 그래서 지금도 저는 이 폐지 수순을 다시 좀 고민을 해서 재활성화, 뭐 2기 등록제, 뭐 이렇게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임차 가구가 한 850만에서 900만 가구 되고요. 공공임대가 한 150만 호 정도 되고 등록 임대주택이 한 150만 호 됩니다. 이거 조금씩 이제 줄어들 텐데 그럼 이제 850 중에 300 빼고 나면 550만 가구가 여전히 민간임대주택에 산다는 거예요. 공공을 좀 늘려서 민간을 좀 줄여나가는 건 필요한데 그렇다고 당장 할 수가 없으니 민간주택 시장의 역할을 인정하고 여기에서 임차인이 보호되면서도 임대인에게도 공정한 수익률은 보존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할 수밖에 없다. 공공임대가 임대주택의 50% 정도를 차지하더라도 누군가는 임차 가구의 50%가 민간에 남아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해서라도 보호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연결해서 여쭤보면 이 전세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런 제도를 개편해서 그렇죠. 이제 장기적으로는 공공임대의 재고가 좀 늘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상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있지만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려면 민간의 임대주택을 공공이 대체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 재고를 늘린다는 것이 단순히 뭐 작은 집, 싼 집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이 전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도 전세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공공임대가 필요하다. 그게 뭐 이제 우리 이재명 지사가 얘기하는 기본주택이라든가 뭐 문재인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뭐 평생주택이라든가 하는 것처럼 중산층도 들어갈 수 있는 임대주택을 지어야 된다. 이게 이제 대부분 다른 나라에서도 주거 취약계층만 들어가는 공공임대를 지었다가 실패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도 사실 그걸 겪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층 혼합형, 그 다음에 소득 분위를 좀 더 폭넓게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공임대 주택을 확보하면서 또 하나는 전세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야 되는 게 우리나라에서 좀 어려운 점이긴 하죠.